친구와의 관계, 정말 무조건 솔직해야 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솔직함이 오히려 우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는 이유,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몇 마디 때문이지요.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전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은 그대로 옮겨와서 만남 이후에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밝은 에너지를 주는 대화는 관계를 단단히 이어줍니다. 결국 오래가는 친구의 비밀은 무조건 솔직함이 아니라 지혜롭게 속이는 5가지 말의 기술에 있습니다. 이 기술을 모르면 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5가지 기술뿐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까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듣다 보면 내가 이런 말 습관 때문에 친구를 힘들게 했구나 하고 무릎을 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저희가 준비한 다음 영상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나누며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지혜로운 동행 시작합니다. 64세 이순희님은 얼마 전 무릎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면 피곤하고 밤에도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마음이 지쳐가던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이순희님은 아유,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무릎이 계속 아파서 죽겠어. 남편도 별 도움 안 되고 애들도 바쁘다 보니 챙겨줄 사람이 없어. 라며 속내를 쏟아냈습니다. 처음엔 친구가 아이고 많이 힘들었겠다라며 위로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의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임이 끝날 때쯤 친구는 오늘은 먼저 가볼게라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이순희님은 혼자 남아 서운함과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 후 몇 번을 더 만났지만 비슷한 하소연이 이어지자 친구는 점점 연락을 줄였습니다. 왜 내가 힘들다고 하면 친구가 나를 피할까? 이순희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뺏는 관계를 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서적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은 그대로 옮겨오기 쉽습니다. 만남이 끝난 후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뇌가 피로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에너지가 전염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에서도 요즘 무릎이 아파서 좀 힘들어라고 말하기보다 요즘 무릎 때문에 고생은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후자는 힘든 현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무게를 덜어낸 표현입니다. 진심은 담되 부담은 줄이는 말이지요.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관계 유지형 대화법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모임에서 밝은 표현을 자주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며 실제로 다시 만나자는 연락을 받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정적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은 처음엔 동정을 얻지만 시간이 갈수록 관계가 멀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요한 건 힘든 속마음을 전혀 드러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 완벽한 척만 하는 사람도 친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만날 때마다 무거운 이야기만 늘어놓지 않는 것, 그리고 힘든 이야기를 하더라도 희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나 요즘 지치긴 하지만 내 얘기 들으니까 힘이 난다라고 하면 친구는 오히려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64세 이순희님도 이후 태도를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친구를 만났을 때 평소처럼 무릎 이야기를 꺼내려다 멈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무릎 때문에 조금 고생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너랑 만나서 웃으니까 훨씬 낫네. 그러자 친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화는 무거운 신세 한탄이 아니라 소소한 웃음과 공감으로 채워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이순희님은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우정은 완벽하게 솔직한 대화에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조금의 포장과 긍정적인 표현이 상대를 편하게 하고 관계를 오래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기대하는 건 논리적 해결책이나 세밀한 분석이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하다는 감정, 즉 에너지의 교환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말의 무게입니다. 진심을 다 털어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적절히 가볍게 표현할 때 더 깊이 연결됩니다. 우리가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라고 말할 때 그 안에는 단순한 거짓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우정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70세 박동수님은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다 같이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웃고 떠들던 중 박동수님이 무심코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해외지사로 발령 났다더라. 월급도 꽤 올랐다더니 집도 새로 계약했다네. 그 순간 식탁 위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와 대단하다라며 박수를 쳤지만 금세 대화가 끊기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떤 이는 억지로 웃으며 잔을 들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며 고기를 뒤집기만 했습니다. 사실 이 모임에 나온 친구들 중엔 자녀가 취업을 못해 애태우는 사람도 있었고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동수님은 자랑할 의도가 없었지만 듣는 이들에게는 우리 아이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비교 심리가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결국 모임은 서둘러 끝났고 이후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박동수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괜히 자식 얘기를 꺼냈구나. 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8세 정혜준님은 친구와 커피를 마시던 자리에서 내가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상대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투자해서 손해봤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정혜준님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밥을 살 때도 돈 많으니까 당연히 사는 거지. 여행을 제안할 때도 돈 여유가 있으니까 가자는 거네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설명합니다. 절대적인 돈의 액수보다 비교를 통해 느끼는 감정이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같은 1,000만 원이라도 어떤 사람에겐 평생 모아야 할 돈이고 누군가에겐 가벼운 용돈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 평등하게 유지되던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연구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경제적 상황을 서로 잘 모르는 친구 관계가 아는 관계보다 3배나 오래 유지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력이라는 잣대가 개입하지 않으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제 정보를 알게 되면 모든 행동을 그 틀 안에서 해석하게 됩니다. 결국 순수한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식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특히 60대 여성들의 모임에서 자식 자랑이 나왔을 때 모임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 문제는 민감하고 비교가 쉽게 이루어지는 주제입니다. 자랑할 의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애는 이번에 승진했어라는 말 속에는 너희 자녀는 어떤데? 라는 숨은 비교가 깔리게 됩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은근한 무시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자식이나 돈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방식과 분량입니다. 아들이 취직했다면, 우리 아들이 요즘 좋은 소식이 있어서 기분이 좋아라고 짧게 말하고 바로 화제를 돌리는 겁니다. 상대방의 안부를 물으며 그런데 너는 요즘 뭐하고 지내? 라고 대화를 이어가면 자랑의 무게가 훨씬 줄어듭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샌드위치 화법입니다. 먼저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짧게 내 소식을 말한 뒤 다시 상대에게 공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네가 말한 그 운동 효과 있니? 나도 해볼까 하는데. 참 우리 딸도 이번에 새로운 직장에 다니게 돼서 요즘 집 분위기가 좋아. 그런데 너는 최근 어떻게 지내? 이렇게 대화하면 자랑은 공유하면서도 중심은 여전히 친구에게 두게 됩니다. 돈과 자식 이야기가 위험한 이유는 결국 우정을 평등하게 만드는 힘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친구 사이의 가장 큰 매력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지요. 한쪽이 지나치게 잘 나가 보이거나
반대로 힘들어 보이면 그 균형이 깨집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에게 더 솔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솔직함이 늘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특히 돈과 자식 이야기는 자칫 칼날이 되어 상대의 마음을 베어버릴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란 서로의 자녀 성적이나 지갑 두께를 재며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함께 밥을 먹고 웃으며 나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박동수님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식 자랑을 하느니 차라리 요즘 본 재미있는 드라마 얘기를 꺼내는 게 낫겠다. 그 작은 변화가 관계를 지키는 큰 지혜입니다. 결국 친구와의 대화는 시험지가 아니라 휴식 공간이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비교와 부담을 주는 주제는 내려놓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주제로 채울 때 우리의 우정은 더 오래갑니다. 67세 최정호님은 평소 친구들과 토론하는 걸 즐겼습니다. 사회 문제나 뉴스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나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와 정치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내 말은 틀렸어. 사실은 이게 옳은 거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친구의 얼굴이 굳어지고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그 이후 연락은 뜸해졌고 예전처럼 마음 터놓고 지내던 관계는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최정호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친구가 등을 돌렸을까? 이 사례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본 경험일 겁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상처를 받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인간관계에서 논리보다 정서적 유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친구 관계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고 누가 맞는지 가리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친구를 신뢰하고 가까워진다고 느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감입니다. 논리적 정확성은 뒤로 밀리고 내 말 들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반응에서 관계가 깊어집니다. 우리가 토론에서 이기고 나면 잠시 속이 시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냉랭한 거리감입니다. 반대로 공감은 상대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65세 이정화님은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의견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얼굴이 환해지며 네가 내 얘기를 들어주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긴 건 아니지만 마음을 얻은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심리학자들은 공감적 경청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공감적 반응을 받은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행복감을 주는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 몸의 생리적 반응까지 바꾸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해하지 못해도 공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더라도 내 입장에선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내 편이구나라는 깊은 신뢰를 심어줍니다. 물론 때로는 친구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 관계에서 모든 걸 바로잡으려는 태도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강박은 관계를 해치지만 공감을 우선하는 태도는 마음을 살립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옳은지 틀린지가 아니라 그가 내 옆에서 편안함을 느끼는가입니다. 최정호님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로는 이겼지만 사실은 우정을 잃은 거였구나. 그 이후 그는 대화 습관을 바꿨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나는 다르게 보지만 내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끊겼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고 함께 산책을 하며 예전처럼 웃을 수 있었습니다. 우정은 논리의 승패가 아니라 마음의 동행 속에서 유지됩니다. 논리적 정확성은 순간이지만 공감의 힘은 오래갑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내 말이 맞는 것 같아라고 말할 때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관계를 위한 배려이며 결국 더 큰 진실로 이어지는 달이입니다. 72세 한영자님은 모임에서 늘 아는 척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동네 이야기를 꺼내면 그거 나도 들었어라고 맞장구 치고 다른 친구가 건강에 대해 말하면 그건 이미 알고 있지라고 끼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지식이 많아 보이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점점 말을 줄이고 모임 자리가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결국 어느 날 한 친구가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영자야, 네가 늘 다 안다고 하니까 우리 얘기할 맛이 안 나. 그 말을 듣고서야 한영자님은 자신이 친구들의 입을 막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소중히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경청의 욕구라고 불리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나누며 자존심을 확인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알아라는 반응은 상대의 이야기를 단번에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친구가 말할 때 처음 듣는 듯 놀라며 아, 정말? 처음 듣는 얘기인데 흥미롭다라고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마음을 활짝 열게 됩니다. 존중은 단지 아는 척을 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실수했을 때 덮어주고 기다려주는 태도 역시 존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69세 이광호님은 모임 자리에서 농담을 하려다 말실수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정적이 흐르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친구가 웃으며 괜찮아. 누구나 그런 실수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긴장감이 풀렸고 모임 분위기가 더 따뜻해졌습니다. 이처럼 실수를 바로잡기보다 덮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태도는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신뢰를 쌓는 힘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6세 정혜진님은 가까운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사 자리에서 오늘은 내가 대접할게라며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상대는 체면을 잃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시간이 흘러 스스로 준비가 되었을 때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는 것을 감추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존중의 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체면 보존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함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모른 척 넘어가 줄 때 큰 안도감을 느끼고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쌓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깊게 캐묻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배려이자 존중입니다. 이와 반대로 존중이 부족할 때는 관계가 금세 멀어집니다. 내 얘기 다 들어봤어. 그건 틀렸어라는 말은 순간적으로 우월감을 줄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상대는 마음을 닫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지식의 뿌듯함이 아니라 텅 빈 대화 자리입니다. 반대로 존중은 상대에게 나는 네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을 기꺼이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 마음이 쌓여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한영자님도 이후 습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이야기를 꺼낼 때 일부러 모르는 듯 반응했습니다. 정말? 난 처음 듣는 얘긴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자 친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경쟁하듯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웃음이 터졌고 모임 분위기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영자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는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지혜라는 것을요. 결국 우정은 지식이나 경험을 뽐내는 자리에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자존심을 존중하고 상대가 주인공이 되도록 자리를 내어줄 때 더 깊어집니다. 좋은 친구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들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모르는 척, 실수를 덮어주는 척, 그리고 상대의 시간을 기다려주는 척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존중이 됩니다. 68세 오세진님은 얼마 전 오랜 친구를 만나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이상하게도 무거웠습니다. 대화 내내 건강 걱정, 노후 불안, 자녀 문제 등 부정적인 이야기만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나 혈압이 요즘 너무 올라서 큰일이야라며 시작해 노후 자금이 턱없이 부족해라는 하소연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아이들도 다 자기 살기 바쁘니 나만 외롭다라는 한숨으로 끝났습니다.
오세진님은 집에 돌아와서도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친구와 만났는데 더 지쳐버린 겁니다. 반대로 다른 날엔 같은 친구와 만나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도 마무리가 달랐습니다. 대화 끝에 친구가 그래도 이렇게 만나니 기분이 훨씬 낫다. 오늘 수다 떨면서 웃으니까 병도 다 나은 것 같아라고 말한 겁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밝아지면서 오세진님 역시 웃으며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마지막 한마디가 전혀 다른 기억을 만들어준 것이지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최신성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긴 만남의 전체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신 마지막 순간의 인상이 강하게 각인되어 그 만남 전체의 평가로 남습니다. 즉, 대화가 조금 무겁게 흘렀더라도 마지막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면 오늘 즐거웠다라는 기억으로 저장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마지막에 불편한 말이나 한숨으로 끝나면 전체 만남이 피곤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건강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친구와 만나면 자연스럽게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라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너무 길게 이어지면 마치 병원 대기실 같은 분위기가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건강 이야기를 반복하면 노시보 효과가 생겨 실제 몸의 통증이나 불편감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건강관리 성공담이나 긍정적 경험을 나누면 대화 자체가 서로에게 활력이 됩니다. 예컨대 걷기를 시작했더니 무릎이 훨씬 좋아졌어. 혈압약을 줄였더니 컨디션이 좋아졌어 같은 이야기는 듣는 이에게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마무리를 밝게 하는 건 꼭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오늘 만나서 참 즐거웠다. 너랑 얘기하니 기운이 난다라는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무겁게 헤어진다면 다음 약속이 쉽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70세 김선자님의 사례도 있습니다. 예전엔 만남 끝에 늘 집에 가면 또 허전하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자연스레 연락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오늘 수다 떠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정말 즐거웠다라고 말하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다시 만나자고 연락해오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한마디 말이 관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정은 거창한 이벤트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소한 대화 습관, 특히 끝맺는 방식에서 갈라집니다. 우리가 오늘 즐거웠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남기는 선물 같은 말입니다. 상대는 그 말을 떠올리며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고 그렇게 우정은 이어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보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입니다. 시작이 조금 무거웠어도 마지막이 밝으면 좋은 기억으로 남고 그 기억이 다음 만남의 불씨가 됩니다. 반대로 마지막이 어두우면 아무리 좋은 시간을 보냈어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줄어듭니다. 밝은 마무리는 단순한 습관 같지만 친구 관계를 오래 지키는 가장 확실한 비밀입니다. 작은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랜 우정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니 오늘 누군가와 만난다면 꼭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참 즐거웠다.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 66세 정은주님은 동네 친구들과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 수다를 즐겼습니다. 모임의 분위기는 언제나 활기찼지만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군가의 뒷이야기였습니다. 그 집 아들은 아직도 취직을 못했대. 어머, 지난번에 본 그 옷 짝퉁이라더라. 말은 거침없었고 처음에는 재미있게 웃으며 받아주던 친구들도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순간적인 웃음은 있었지만 모임이 끝난 후 마음에 남는 건 묘한 씁쓸함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결국 모임은 흐지부지 되며 사라졌습니다. 정은주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재미로 한 얘긴데 왜 다들 멀어진 걸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험담에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부정적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긍정적인 소식보다 부정적인 소식이 더 강하게 뇌리에 남고 더 빨리 퍼지는 현상이지요. 그래서 험담은 순간적으로 사람들을 묶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라는 착각 속에서 잠시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 곧바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내 얘기도 다른 데 가서 할 거야. 더 무서운 건 침묵조차 동조로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그냥 듣고만 있어도 쟤도 같은 생각을 하네라고 전달됩니다. 실제 사례로 69세 박영자님은 모임에서 친구가 험담을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인이 같이 욕을 했다더라는 소문에 휘말려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험담은 돌고 돌아 결국 우리 자신을 공격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도 분명합니다. 행동과학 조사에 따르면 험담을 자주 하는 모임은 오래가지 못하고 험담을 하지 않는 모임이 3배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험담이 없는 모임은 내 이야기가 안전하다는 신뢰를 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험담이 있는 모임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불안감이 쌓이고 결국 관계가 붕괴합니다. 그렇다면 험담이 시작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즉시 화제를 돌리는 것입니다. 다소 어색해 보일 수 있지만, 어머, 그런데 오늘 날씨 참 좋다 혹은 요즘 재밌는 드라마 봤어? 같은 말 한마디가 험담의 흐름을 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상대의 좋은 점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분은 요리 하나는 정말 잘하시잖아. 지난번 반찬이 참 맛있더라라고 하면 대화가 긍정적으로 전환됩니다. 66세 정은주 님도 이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친구들이 다른 사람 뒷얘기를 시작하자 일부러 근데 지난번에 같이 갔던 카페 기억나? 거기 분위기 참 좋았지라며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대화가 이어지자 점점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친구들도 나중엔 오늘은 이상하게 기분이 더 좋네라고 말했습니다. 험담은 설탕과도 같습니다. 달콤하고 잠시 기분이 좋아지지만 결국 몸을 해치는 독이 됩니다. 순간의 재미 때문에 관계 전체를 잃을 수 있다면 그 대가는 너무 큽니다. 진정한 우정은 뒷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함께 걸어갈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의 좋은 점을 보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오래가는 관계의 비밀입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합니다. 험담은 관계를 좀먹는 독이고 긍정적인 말은 마음을 살리는 약입니다. 그러니 오늘 누군가와 만난다면 험담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와 얘기하면 항상 기분이 좋아져. 그 말 한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밝히고 우리의 우정을 오래 지켜줄 것입니다. 74세 윤경호님은 동창회에 나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젊을 적에는 매번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며 크게 웃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모임에서 오가는 대화는 대부분 자식, 자랑, 재산 이야기, 건강 문제뿐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외국 회사로 갔어. 나는 이번에 아파트를 새로 장만했지. 허리가 아파서 병원만 들락거려. 윤경호님은 웃으며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로는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결국 모임이 끝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굳이 이런 얘기를 듣느라 시간을 써야 할까? 그날 이후 윤경호님은 동창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 근처 공원에서 혼자 산책을 하고 작은 노트에 그날그날 떠오르는 생각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이 크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관계를 억지로 붙잡기보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관계를 줄이는 과정을 선택적 축소라고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감정의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진짜 의미 있는 소수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던반은 사람이 유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관계의 수를 150명으로 제시했는데 진정으로 깊은 관계는 그중 5명 내외라고 밝혔습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순리라는 뜻입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80년간 진행한 연구도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행복의 가장 큰 요인은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관계는
많음이 아니라 깊음입니다. 100명의 얕은 인연보다 한 명의 깊은 친구가 더 큰 행복을 준다는 결과였습니다. 그렇다고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곧 외로움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자신답다고 했습니다. 혼자는 결핍이 아니라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에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글을 쓰거나 유튜브 같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71세 김도연님은 오랫동안 함께하던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자 허전함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그림을 배우는 데 썼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자신만의 세계가 열리면서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또 다른 관계가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속 의존증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집단에 속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줄어들면 버려진 것 같은 불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극복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받아들이면 삶의 균형이 잡히고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 곁에 있는 몇 명과의 깊이, 그리고 스스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윤경호 님도 지금은 말합니다. 예전에는 친구가 줄어드는 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 덕분에 더 단단해졌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 남은 친구들과는 더 진실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인생 후반부의 인간관계는 빼기의 미학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고 남은 소수의 친구와 더 깊이 연결되며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지혜이자 행복한 노년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친구를 만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솔직함이 전부가 아니라 때로는 지혜로운 침묵과 작은 속임수가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켜준다는 것. 여러분도 공감하셨을 겁니다. 결국 우정이란 모든 것을 드러내는 데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한마디 말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것이지요. 혹시 이 영상이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분께 오늘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관계를 지켜주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지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배려하는 것이다. 친구 관계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않는 말이 때로는 가장 큰 배려가 되고 지켜주는 침묵이 가장 깊은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따뜻한 대화와 웃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